이제 이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동화가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겪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가렸습니다. 30대 여성 아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불행도 충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고 친구들도 있었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헌책방에서 낡은 책을 발견한 그녀는 칼융의 명언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 명언은 마치 번개와 같았습니다. 아나는 마치 영혼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내면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아나가 강력한 과정, 즉 개성화의 정점에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핵심이 되는 이 용어는 단순한 화려한 단어 그 이상입니다. 세상에 맞추기 위해 쓰는 가면 너머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 고유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지만 사회적, 가족적, 문화적 기대를 가진 삶은 우리를 그 잠재력으로부터 소외시킵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를 잊습니다. 개성화는 되돌아가는 여정이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정신을 형성하는 원형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아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전에 간과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종종 신비로운 인물, 즉 자신이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매우 친숙하게 느껴지는 언어로 말하는 노파를 꿈꿨습니다. 칼 융은 이 노파를 원형, 즉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이미지, 즉 문화나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상징과 기억의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말했습니다. 융객의 꿈은 단순한 밤의 환상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보내는 메시지, 우리 영혼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나의 경우 노파는 직관, 내면의 지혜,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원형인 현명한 여인을 상징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칼 융의 가장 강력한 통찰력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무의식은 명확한 언어가 아니라 상징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우리의 꿈,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우연, 그리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융은 무의식이 끊임없이 우리와 소통하려 하지만 무의식을 이해하려면 무의식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다에 비유해 보세요. 수면에는 의식적인 생각, 즉 우리가 보고 통제하는 파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생명과 신비로 가득 찬 강력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이며 칼 융은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무의식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도구 중 하나는 원형 분석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과거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보편적인 행동과 사고 패턴을 공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사기꾼과 같은 이러한 원형들은 단순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꿈, 소통 방식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아나가 노파를 꿈에서 보았을 때 그녀는 단순히 상상 속의 인물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자 현재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었고 현자 현재는 아내에게 직관에 귀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처럼 아나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칼 융은 의심은 정상이지만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무의식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억누르면 이러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불안, 갈등하는 관계, 그리고 끊임없는 불만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꿈이나 예감을 무시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내면에 무언가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칼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꿈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파는 의심하는 순간에 항상 나타나 답이 이미 그녀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무의식에 귀 기울이는 이 과정은 쉽지 않지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칼 융은 가장 큰 용기 있는 행동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융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모든 것, 즉 두려움, 불안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융은 그림자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할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잠시 거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두려움, 실수, 그리고 부족함을 느꼈던 순간들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치듯 사라지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멈춰서서 앞만 바라보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라고 자문해 보라고 권합니다. 아나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기에는 꿈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이 어린 시절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 즉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에 이름을 붙이면서 그녀는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지혜가 실용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근 꿈속의 인물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감정과 대화하는 기법인 적극적 상상을 권했습니다. 아나는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노파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뭘 하길 바라세요? 라고 물었고 노파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을 믿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상상 속 대화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과 직접 연결되었고 그녀의 가장 깊은 진실로 이어지는 달이었습니다. 이 말이 좀 신비롭게 들린다면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칼 융의 사상은 당시에도 혁명적이고 거의 이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합리주의적 세계관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근 관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과학적 공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신비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집단 무의식, 원형 동시성과 같은 그의 개념은 우리가 측정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 너머를 탐구하도록 이끕니다. 동시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매혹적인 선물 중 하나니까요.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어떤 예감이 현실이 된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것이 동시성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입니다. 융은 이러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우주의 메시지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의 동시성은 꿈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직후 그녀가 사는 도시에서 융 심리학 워크숍을 찾았을 때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동기성을 찾지 않았지만 정확히 그녀가 필요로 할 때 나타났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에게 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개성화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를 최종 목적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완전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만들어지고 있으며 매일매일이 우리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내게 개성화는 답을 찾기 위해 외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자기 성찰이 아니라 용기의 행위였습니다. 윤기 가르쳤듯이 무의식에 직면한다는 것은 자신의 두려움, 모순 그리고 무시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우리가 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꿈 해석입니다. 그는 꿈이 무의식으로 통하는 관문 영혼이 검열 없이 말하는 공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해석하는 것은 상징 사전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무를 꿈꿨는데 번영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융에게 모든 꿈은 개별적이며 그 의미는 개인의 과거, 감정, 삶의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 꿈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말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아나는 노파에 대한 꿈이 항상 며칠 동안 불안하거나 길을 잃은 기분을 느낀 후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명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 안에 자신을 인도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심층, 심리학, 즉 칼 융이 우리가 본질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한 심리학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호기심, 용기, 그리고 꿈을 기록할 노트뿐입니다. 칼 융 철학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그림자 개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는 모든 것이지만 창의성과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점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자를 보물로 가득 찬 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괴물도 있습니다. 보물에 도달하려면 괴물과 마주해야 합니다. 아나는 글쓰기 수업 중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는 아버지 때문에 칭찬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이 그녀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인정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공허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지혜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상처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우리 이야기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창조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창작물은 더욱 진정성 있고 생동감 넘치게 되었고 고객들은 그녀의 작품에 주목했습니다. 마치 잠재의식과 소통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창의성의 원천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나요? 칼 융은 이 공허함이 잠재의식이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보내는 신호, 즉 초대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문입니다. 다행히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질문을 던질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시해 온 꿈은 무엇인가?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가? 나의 어떤 부분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칼 융은 자아실현의 길이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나선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중심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윤기자아라고 부른 그 중심은 바로 여러분 존재의 핵심이며 더 큰 무언가, 우주, 나아가 신성과 연결된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이제 칼 융의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 아니마와 아니무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남성의 여성적 측면 아니마과 여성의 남성적 측면 아니무스를 나타내는 원형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내면에 이러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합할 때 더욱 온전해지는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자신의 공허함의 일부가 자신이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인정을 타인에게서 얻으려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관계에서 항상 강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결국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드는 남성들을 이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아니무스 투사로 설명했습니다. 아나는 이 남자들에게서 자신에게서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개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외부에서 그 힘을 찾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것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고 실망이 두려워 전에는 예라고 했을 일들을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녀의 관계는 나아졌습니다. 주변 남자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완성해줄 남자들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거듭 강조했던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향한 것이든 자신을 향한 것이든 우리가 온전할 때만 가능합니다.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자신의 모든 부분, 심지어 아픈 부분, 보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이제 칼 융의 아이디어를 몇 달 동안 연구한 후 아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노파 대신 그녀는 호수에 있는 자신의 꿈을 꾸었고 호수 한가운데 있는 섬을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린 시절에 자신 어린 소녀가 희망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소녀는 아내에게 작은 상자를 주며 이건 항상 내 것이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꿈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오래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3칼. 윤근 이 꿈이 개성화 과정의 이정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그녀의 진정한 자아, 세상이 그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녀의 일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그녀의 잠재력, 그녀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가능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순간이며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굳건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탐구하는 내용이 공감된다면 다시 한번 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세요. 여기서는 단순히 칼 융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꿈을 꾸셨나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동시성 같은 경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는 사람들을 가장 매료시키는 칼 융의 아이디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시성을 인과관계는 없지만 경험하는 사람에게 심오한 의미를 갖는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생각하다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는 책에서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온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문장을 읽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동시성을 경험했습니다. 몇 달 동안 꿈과 그림자를 탐구한 후 그녀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해안 마을에 머물던 그녀는 서점에 들어갔는데 이유도 모른 채 신화에 관한 책 한 권에 매료되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칼 융의 명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을 만나는 것은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우주가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하고 있는 내면의 작업이 얼마나 신성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칼, 융은 동시성이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의 깨어남을 돕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리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융은 세상이 불가해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들을 기록하는 동시성 일기를 쓰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강요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연습을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동시성을 경험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 흘러나오는 노래였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한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순간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 영혼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칼 융의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삶의 길잡이로서 원형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형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신화, 예술, 종교 등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웅 원형은 그리스 신화부터 현대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문화권에 등장합니다. 이는 역경에 맞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여정을 걷는 영웅이라고 말했지만 이 모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잠재의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자신을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의 희생자처럼 느끼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모험의 시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꿈, 모든 동시성, 모든 자기 성찰의 순간은 개성화를 향한 그녀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더욱 온전해진 기분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차분함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칼 융이 항상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노력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 바로 칼 융의 심리학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예술이 무의식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림, 글쓰기, 춤, 노래 등 어떤 것이든 창작 행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융 자신도 예술가였습니다. 그는 레드북이라는 시각적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자신의 비전과 꿈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개인적 탐구가 아니라 집단 무의식과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아나는 그래픽, 디자인을 일종의 치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만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대신 자신의 꿈과 감정을 반영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렬한 작품 중 하나는 꿈속에서 별에 둘러싸여 열쇠를 든 노파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역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선보였을 때 여러 사람이 다가와 마치 보편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 그림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에서 탄생한 예술은 집단 무의식에 닿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과 공감한다고 말한 칼 융에게는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을 개인적인 탐구의 한 형태로 활용해 본 적이 없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전문 예술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연필과 종이를 들고 떠오르는 대로 그려보세요. 혹은 꿈꿔왔던 일에 대한 시를 써보세요. 아니면 마음에 와닿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예술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다리이며 그 다리를 건너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아나는 자신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상한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더욱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적절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났고 그녀가 직접 찾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왔으며 그녀의 꿈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칼 융은 이를 그녀가 즉 자아보다 더 크고 우주와 연결된 우리의 일부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신호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그녀는 융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도 없다. 그리고 그 희생은 외부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한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칼 융의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직장, 도시 또는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변화가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는 방식,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 방식, 영혼이 보내는 신회 귀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나는 융의 아이디어를 1년 동안 적용한 후 거울을 들여다보았을 때 오랜만에 자신을 알아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도 않았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자신과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그 평화는 개성화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깊은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반복되는 꿈일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일 수도 있고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동시성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저 기꺼이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일기를 쓰고 명상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등입니다. 모든 작은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신에게 이르는 여정은 길지만 모든 발걸음은 승리입니다.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연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을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심지어 갈등이든 모든 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자신의 많은 우정 관계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녀를 좌절시켰지만 융의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관계들이 자신이 필요로 하려는 욕구의 투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융은 이러한 역학관계가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짜증나게 하거나 매료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영하는 당신의 모습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곧 자신을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친구 관계에서 더 명확한 경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자기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관계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더 진실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융 또한 낭만적인 사랑을 연금술적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운 무의식의 일부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토록 강렬하고 고통스럽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를 경험했습니다. 이전 관계와는 달리 그 남자는 아나가 자신을 구해야 한다고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나가 더욱 자기 자신이 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융은 이 관계가 아나가 자신의 상처가 아닌 진실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끌리게 된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연애 중이거나 연애를 찾고 있다면 융의 생각은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내게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내 무의식의 어떤 부분이 그에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융의 말처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성장하는 길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종 회피하는 것, 바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융은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도 없다 라고 그는 말했는데 그 희생은 종종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내게 고통은 공허함이 아버지의 부자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길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함으로써 그녀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미래의 창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근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상처, 모든 상실, 모든 실망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용기, 그리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게 당신은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고통은 지혜로 변하고 상처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아나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의미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꿈은 더 명확해졌고 결정은 더 강력해졌으며 관계는 더 진실해졌습니다. 칼 융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아와 일치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닌 온전함의 관점에서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잠재의식에 편지를 써보세요. 시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뭘 알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뭘 무시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버려야 하는 거지? 칼 융의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영혼과 연결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꿈, 동시성 또는 갑자기 찾아온 확신의 형태로 답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영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칼 융은 단순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신비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논리를 초월하는 더 큰 우주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생각은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융에게 영성은 특정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의 연결을 스스로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꿈, 예술, 자연, 심지어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는 자연에서 영성을 찾았습니다. 여행 중에 그녀는 몇 시간씩 해변을 걷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연결의 순간이 개성화의 필수적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면을 탐구해 본 적이 없다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시 침묵 속에서, 자연 속에서 또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있을 때 나는 어떤 기분인가? 이 순간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칼 융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무의식뿐 아니라 우주 그 자체와도 연결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저는 칼 융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변형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변형의 과정을 비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고대의 기술인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융에게 삶은 상처,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지혜, 사랑, 그리고 충만함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적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의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나는 클라이언트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스스로 예술 작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위험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작업에 대한 믿음의 도약이기도 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은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잠재의식을 신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면 우주가 응답합니다. 아내게 이는 더욱 진정한 커리어를 쌓을 뿐만 아니라 더욱 충만한 삶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칼 융은 모든 답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저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 첫걸음은 꿈을 적어보거나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오늘 자신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단어에 대해 의견을 남기려면 징후. 진정한 사랑은 항상 단서를 남긴다고 믿으신다면 곧 만나요.